얘들아, 어디 있니?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 갔지? 아침 산책이라도 갔나?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가족들을 찾았지만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텐트로 돌아와 자신의 가방을 확인했지만 가방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침낭 위에 놓인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쪽지를 펼쳐보는 순간 그녀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아들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절대 살아서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녀는 손에 든 쪽지를 들고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많은 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많은 집에선 소중한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연은 각색될 수 있으며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연 많은 집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용선 여사님의 삶은 늘 고단했습니다. 남편이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은 아들이 겨우 5살 때였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 속에서도 어린 아들을 위해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이라곤 빚뿐이었고 친정은 이미 두절되었으며 시댁에 손을 벌릴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그리고 우리 아들은 한밤중 베개를 적시며 울어도 아침이 되면 다시 강한 엄마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부잣집에서 파출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깨진 그릇, 태운 음식, 망가진 옷으로 월급이 차감되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다음에는 꼭 잘할게요. 일하는 동안 아들은 이웃집 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매일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아들을 데리러 갈 때면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28의 젊은 나이였지만 화장도 하지 않고 예쁜 옷도 입지 않은 채 오직 아들과 생계만을 생각했습니다. 3년 후에는 입주 파출부로 일하게 되었지만 아들과 함께 살 수 없어 매일 그 집과 자신의 집을 오가며 힘겹게 지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같이 살 수 있어요? 이 질문에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체력의 한계로 출퇴근 파출부로 돌아갔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병이 들어도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마지막 집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들이 집 앞에서 떨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쇠가 없어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다음 일자리에서는 사모님의 배려로 아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 사장님의 사업 실패로 또다시 일자리를 잃고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엄마, 나도 신문 배달할래요. 그럼 엄마가 덜 일해도 돼요. 어린 아들의 이 말에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지만 결코 자신의 짐을 아들에게 지우지 않으려 했습니다. 과부 팔자가 박복하다고 했지만 그녀는 아들이 밝게 웃는 모습을 볼 때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용선 여사님이 입주 파출부로 일하며 만난 사장님들 중 마지막 사장님 부부는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모님은 첫 만남부터 그녀와 아들을 배려해 주셨고 넓은 방을 내어주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아들도 함께 편하게 지내. 그녀는 감사한 마음에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만드는 곱창볶음은 사장님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놀러 올 때마다 사모님은 구용선 여사님의 곱창볶음을 자랑스럽게 대접했습니다. 용선 씨, 이 곱창볶음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라도 있나요?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정성껏 손질하는 것뿐이에요. 5년을 함께 지내던 중 사장님께서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이민을 떠나기 전날 사모님은 그녀를 불러 두툼한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가 해주는 곱창볶음이 그렇게 맛있더라. 이 돈으로 가게 차려서 아들 뒷바라지 해요. 봉투에는 가게를 차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사모님의 진심 어린 마음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둘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사장님 가족은 떠났고 구용선 여사님은 사모님의 조언대로 곱창집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도움으로 괜찮은 위치를 찾아 가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직접 가게를 운영해 볼게. 내가 많이 도와줘야 해. 중학생이 된 아들은 방과 후엔 가게에서 그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정성이 담긴 곱창 요리는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정직하고 깨끗하게 장사했습니다. 그것이 사장님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용선 여사님이 곱창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손님이 몇 명 오지 않아 걱정도 많았지만 그녀는 변함없이 정성을 다했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곱창을 고르고 하나하나 깨끗하게 손질했습니다. 손이 다 부르트고 손톱이 부서지도록 곱창을 씻고 또 씻었습니다. 그녀에게 청결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었습니다. 어머, 이 집 곱창은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요? 정성이죠. 하나하나 직접 손질하니까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그녀의 정직함과 정성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주민들이 주로 찾았지만 점차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곱창집은 동네의 명물이 되어갔습니다. 사장님, 도대체 비법이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곱창이 부드럽고 맛있어요? 아휴, 비법은 그런 거 없어요. 에이, 그러지 말고 저한테만 살짝 좀 알려주세요. 진짜 특별한 건 없어요. 다만 청결에 예민한 곱창을 정성 들여 손질하고 손님 한 분 한 분을 다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얼굴을 기억하고 친절히 응대해 드릴 뿐이에요. 그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비법은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성실함이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맛집 평론가가 그녀의 가게를 찾았고 이후 지역 신문에 그녀의 곱창집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후로 가게는 항상 손님들로 붐볐고 지역 방송에도 몇 번 소개되었습니다. 한 번은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 촬영을 하러 왔을 때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도 변함없이 솔직하게 응했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인기에 당황스러웠지만 변함없이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곱창 손질에는 정성을 다했고 음식 맛과 품질을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이제 곱창 다 떨어졌어요. 오늘은 더 못 팔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못 판다고 해. 내일 와달라고 하고 절대 대충 준비한 음식은 내놓지 마. 손님이 몰려도 그녀는 정해진 양의 곱창만 팔았습니다. 준비한 재료가 소진되면 과감히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런 정직함이 오히려 더 많은 손님을 불러 모았습니다. 곱창집이 잘 된 덕분에 그녀는 남편의 부재 속에서도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건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으며 방학이나 주말에는 가게 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곱창 파는 것 하나로 아들 대학도 보내고 장가도 보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많이 봤지만 이제는 조금씩 여유가 생겼고 마음의 안정도 찾았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제가 도울게요. 아직은 엄마가 할 수 있어.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그렇게 구용선 여사님의 곱창집은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그녀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한 자영업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곱창집이 안정되면서 구용선 여사님은 아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방과 후에는 어김없이 가게에 들러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나 테이블 닦기 같은 단순한 일을 했지만 점차 주문을 받고 손님을 응대하는 일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아들, 이제 너도 곱창 손질하는 걸 배워볼래? 네, 엄마,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세심하게 아들에게 곱창 손질법을 가르쳤습니다. 신선한 곱창을 고르는 법부터 깨끗하게 씻고 손질하는 방법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었고 어느새 곱창 손질에도 능숙해졌습니다. 엄마,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아요? 그래, 잘했어. 이제 내가 곱창 볶는 것도 배워야겠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아들은 학업과 가게 일을 병행했습니다. 그는 경영학을 전공하며 가게 운영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도 쌓아갔습니다. 방학이면 전일제로 가게를 도왔고 그녀는 아들이 점점 능숙해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우리 가게 회계 시스템을 좀 개선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학교에서 배운 방법이 있는데, 그래, 내가 알아서 해봐. 엄마는 그런 건 잘 몰라. 아들의 제안으로 가게 운영 방식도 조금씩 현대화되었습니다. 수기로 적던 장부가 컴퓨터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주문 방식도 더 효율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의 맛과 품질만큼은 그녀의 원칙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본격적으로 어머니의 사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가게의 모든 업무를 이해하고 있었고 그녀가 없을 때도 가게를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그녀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비 신부는 가게의 단골 손님 딸이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여자친구네 부모님은 뵌 적 있고요. 다음 달에 상견례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언제부터였어?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그녀는 아들의 결혼 준비에 모든 정성을 다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신혼집도 마련해 주었고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의 결혼은 평생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도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손님 응대에 특히 능숙했고 그녀의 친절함은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가게는 세 사람이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조금 쉬세요. 저희가 가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어머니 봄에는 꽃 구경도 가시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도 다니시면서 재미나게 사셔야죠.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 어린 권유에 그녀는 조금씩 가게 일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평생 일해온 결실을 누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으로 아들은 훌륭하게 성장했고 가게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 여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구용선 여사님은 아들과 며느리의 권유로 마침내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멈추니 몸이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첫 달은 늦잠도 자보고 텔레비전도 실컷 보았지만 곧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욕도 떨어지고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래. 일을 안 하니까 오히려 아프네. 병원에 가보니 특별한 병은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오히려 갑작스러운 생활 패턴의 변화가 원인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일을 완전히 끊으면 몸이 적응하기 어려워요. 처음에는 무리르지 않는 선에서 일하다가 점차 줄여나가는 게 좋겠어요. 그녀는 의사의 조언대로 다시 가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매일 가지 않고 일주일에 3번만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몸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좀 있으셨던 감각이 사라지고 다시 활력이 생겼습니다. 엄마, 건강해 보이세요. 역시 적당히 일하는 게 엄마한테는 좋은가 봐요. 그런가 보다. 난 역시 일을 해야 살 것 같아. 쉬엄쉬엄 일하면서 그녀는 가게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일하느라 보지 못했던 가게의 개선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늘 만석인 가게를 보며 사업 확장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아, 우리 가게가 항상 손님으로 꽉 차 있더구나. 혹시 자리를 더 넓히거나 새 가게를 하나 더 내면 어떨까? 아들도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의논한 끝에 근처에 2호점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2호점은 1호점보다 규모가 좀 더 컸고 주방 시설도 현대적으로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의 맛과 품질 기준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호점이 오픈하면서 그녀는 또 다시 바빠졌습니다. 두 가게를 오가며 품질을 관리하고 새로 고용한 직원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녀의 까다로운 기준에 맞추기 위해 직원들은 많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곱창은 이렇게 손질해야 해. 절대 대충 하면 안 돼. 우리 가게 명성이 달려 있어. 그녀의 엄격한 가르침 덕분에 2호점도 1호점 못지않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픈 한 달 만에 2호점도 연일 만석을 기록했고 구용선 여사님의 곱창집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가게 운영의 재미에 푹 빠져 있던 그녀는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녀의 가게를 찾아준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손님은 그녀보다 10살이나 어렸습니다. 사장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평소 사장님 곱창을 너무 좋아하셔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장례식장을 찾은 그녀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을 보니 문득 자신의 남은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세월은 비켜갈 수 없는 거구나. 장례식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텐데 그때 아들과 며느리에게 가게를 잘 물려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삶의 마지막 장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구나. 그녀는 곱창집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완전히 물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법적인 절차와 함께 상속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구용선 여사님은 단골 손님의 장례식 이후 자신의 삶을 정리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70이 넘은 나이에 그녀는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깊은 고민 끝에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중요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며느리가 좋아하는 갈비찜, 그리고 물론 그녀의 자랑인 곱창볶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아들과 며느리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시고. 앉아봐라. 오늘 너희들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부른 이유는 어느 정도 짐작했겠지만 식당을 물려줄까 생각 중이어서. 그녀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가게에서 일해왔고 언젠가는 자신들이 가게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시기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들 알겠지만 가게가 평판도 좋고 단골 손님도 많은데 그냥 처분하기 아깝지 않니? 그리고 내가 평생 일해온 곳인데 남에게 팔기도 그렇고. 가게는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일궈온 성공이자 그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녀는 가게가 앞으로도 그녀의 정신을 이어갔으면 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가르침 아래 이미 가게 운영의 많은 부분을 배웠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열심히 해볼게요. 저희 믿어주세요. 며느리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가게에서 일하며 요리법과 손님 응대 방법을 배웠고 이제는 꽤 능숙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구용선 여사님은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가게를 잘 운영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좋아. 하지만 내가 그냥 물려주기 전에 너희들이 정말 가게를 책임질 수 있는지 확인해야겠어. 6개월 동안 너희들이 가게를 전부 운영해 보렴. 내가 옆에서 지켜볼게. 그녀는 완전한 물려줌이 아닌 일종의 시험 기간을 제안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이죠. 엄마, 저희가 열심히 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그들의 대화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가게 운영을 맡고 그녀는 조언자 역할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법적으로 가게를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더 실질적인 내용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가게를 증여할지,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두 가게 중 어떤 가게를 먼저 물려줄지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나는 1호점에 더 애착이 있어. 2호점부터 너희가 완전히 맡아보는 게 어떨까? 네, 좋아요, 엄마. 저희가 2호점을 책임지고 운영해 볼게요.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고 아들과 며느리는 진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가게 운영에 대해 공부하고 서로 의논하며 최선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구용선 여사님은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내가 평생 일궈온 가게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구용선 여사님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가게 운영을 맡긴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가게에 새로운 메뉴를 몇 가지 추가했고 며느리는 인테리어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번째 달이 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그녀를 찾아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가게를 좀 더 크게 확장하고 싶어요. 옆 가게가 비는데 그 자리까지 합치면 손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있을까? 지금도 충분히 잘 되고 있잖아. 엄마, 시대가 변했어요. 더 크게 키워야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녀는 아들의 열정이 좋아 보여 결국 동의했습니다. 확장 공사를 위해 아들은 그녀에게 3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녀는 평생 모아온 저축에서 돈을 일부 내어주며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확장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진 그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언제 공사 시작하니?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아, 그게 건물주와 계약 문제가 있어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났고 아들은 다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프랜차이즈화를 준비하려면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데 지금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 그게 뭐니? 가맹점을 내서 우리 브랜드를 확장하는 거예요. 구용선 할머니 곱창 전국 체인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엄마는 편하게 로열티만 받으면 돼요. 아들의 설명에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의 곱창집이 전국 체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곱창집은 그녀가 직접 모든 재료를 선택하고 직접 손질하고 직접 조리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러 지점에서 동일하게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난 그런 거 싫다. 그냥 지금처럼 하고 싶어. 어머님이 저만 따라오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님 모시고 해외여행도 자주 갈게요. 집도 큰 곳으로 이사도 가고요. 며느리까지 나서서 그녀를 설득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2천만 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업 계획을 내놓았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게의 매출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직접 관리하던 시절의 맛과 품질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이제 돈을 얼마나 썼니?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잖아.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정식으로 가게 맡으면 더 크게 잘 만들 수 있어요. 체인점 만들어서 매장도 늘리고 메뉴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더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니까요. 아들의 말은 항상 비슷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그때마다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가게가 아들의 손에서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그녀의 저축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수상한 행동에 고민하던 어느 날 오후 구용선 여사님은 TV를 보며 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평소와 달리 인사도 없이 서둘러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어쩐지 수상했습니다. 지금 왔니? 아, 어머님, 집에 계셨어요? TV 소리가 커서 못 들었나 봐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이 집에 있는 것을 모르고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뜬 후 구용선 여사님의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은 저쪽인데.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며느리의 뒤를 쫓았습니다.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니 며느리가 그녀의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랍장에는 통장과 도장,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소리치려다 그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지금은 침묵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시 거실로 돌아와 TV 앞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신 아버님 생신이 언제였죠? 3월이었던가요? 3월. 내 시아버지 생일이 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며느리는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오히려 살갑게 웃으면서 싹싹하게 말을 붙여왔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서요. 며느리로서 아버님 생신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는구나.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줄게. 사실 그녀는 남편의 생일을 잊을 리가 없었습니다. 3월 14일, 바로 그녀의 통장 비밀번호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그녀는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통장과 도장이 미세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열어본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다행히 돈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통장을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생일이 아닌 완전히 다른 숫자로 바꾸었습니다. 할머니,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처럼 쉽게 알 수 있는 번호는 피하세요. 알겠어요. 이번엔 절대 아무도 모르는 번호로 할게요. 그녀는 은행에서 나오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에게 이런 의심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녀의 통장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일을 말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말겠지. 곧 그만두겠지.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전에는 아들만 의심했는데 이제는 며느리까지. 그녀의 가족이 그녀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다시 그녀에게 남편의 생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모른 척하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묻어났지만 그녀는 모른 척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과 도장 사건 이후 구용선 여사님은 아들과 며느리를 더욱 예의주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의심스러웠지만 그녀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며 그들이 자신의 의심을 알아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속에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엌에서 따뜻하게 우유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외출해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깨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듯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이제 연세도 많고 곱창집도 너무 오래됐어. 이거 얼른 정리해야 돼. 그녀는 우연히 들려온 아들의 말에 우유를 데우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의 방 쪽에서 계속해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어머님께서 저렇게 절대 안 된다고 버티고 계시잖아. 지금이라도 사겠다는 사람에게 팔아 넘기고서 그 돈을 우리가 쓰는 게 좋겠어. 그럼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귀를 의심하고 싶었지만 분명히 들은 것은 아들과 며느리가 그녀의 곱창집을 몰래 팔아넘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그녀의 가게를 그리고 그녀의 생계 수단을 그들이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주전자를 내려놓고
아들 부부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문을 거칠게 열자 아들과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가게가 아직 늦을 것도 아닌데.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한 얘기는 곱창 가게 얘기가 아니라 그럼 뭐란 말이냐? 내가 방금 다 들었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중언부언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변명은 더욱 그녀를 화나게 했습니다. 할 말이 없구나. 이렇게 엄마를 속이고 재산을 노리다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내가 다 들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아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렇게 배신당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곱창집 물려받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너희들은 아직 가게를 운영하고 이끌어갈 자세가 안 되어 있어. 엄마,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벌려놓은 일이 하나뿐인데. 아들은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탓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 어머님 잘 되시라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도 그녀를 달래려 했지만 이미 신뢰는 깨진 후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논쟁은 길어졌고 아무리 얘기해도 서로 전혀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구용선 여사님은 홀로 거실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국 혼자 남게 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돈만 이야기했습니다. 가끔 전화로 연락이 오면 항상 재산과 가게에 관한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인지 욕심이 지나친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들 부부의 진심이 돈에만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가게의 법적 소유권을 확실히 하고 재산 관리에 더욱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와의 갈등이 있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구용선 여사님은 혼자서 묵묵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예전처럼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손질하고 가게를 열고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고 모든 일을 혼자 하니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욕심과 배신에 상처받은 마음을 일에 파묻으며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같이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누군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지금이 몇 시인데 여기 서 있는 거야? 옷차림은 그게 또 뭐고? 며느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죠? 제가 앞으로 주말마다 찾아와서 열심히 일 배우며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한 번만 지켜봐 주세요. 식당 일 정말 자신 있어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구용선 여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녀의 가게를 팔아넘기려 했던 사람이 갑자기 가게 일을 배우고 싶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심스러웠지만 며느리가 정말로 마음을 고쳐먹은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들어와서 일부터 배워봐. 구용선 여사님은 일부러 평소보다 바쁘게 움직이며 며느리를 테스트했습니다.
며느리에게 가장 힘든 일인 곱창 손질부터 시켰고, 점심시간에는 서빙을, 오후에는 설거지를, 저녁에는 다시 주문받는 일까지 쉴 틈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어머님? 아니, 좀 더 깨끗하게 여기 아직 때가 남아 있어. 하루 종일 정신없이 식당 일을 하면서 다음날 판매할 음식까지 전부 다 소진시켰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서야 며느리를 살폈는데 며느리는 녹초가 되어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 내일도 올 거지? 네, 물론이죠. 내일도 꼭 오겠습니다. 그녀는 고생했다며 며느리를 돌려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음 날 다시 오겠다고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구용선 여사님은 마무리를 한 뒤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다음 날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집사람 몸살이 났어요. 심하게 알아 누웠어요. 그래? 어제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쉬엄쉬엄 시킬 일이지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한테 이거 정말 너무하지 않아요? 사람 잡을 일이냐고요? 아들은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용선 여사님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이 이상하구나. 그 애가 먼저 의욕을 보였고 하도 열정적으로 얘기하길래 지켜보고 싶었을 뿐이다. 진짜 그까지 곱창집 가지고 이러실 거예요? 너무 짜디짜네요. 아들은 계속해서 며느리 편만 들며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구용선 여사님은 한숨만 나왔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 근심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열정은 단 하루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가게를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갈등이 있은 후 한 달 정도가 흘렀습니다. 구용선 여사님은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분위기가 험악해질 바에야 식당을 물려주거나 처분하지 말고 그냥 자신이 할 수 있을 때까지 혼자서 씩씩하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고 전화가 와도 짧게 대답하며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아들이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마침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용선 여사님은 그들을 보고 놀랐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웬일이니? 다들 이렇게 한꺼번에. 엄마, 우리 서로 서운한 거 있었지만 이제 다 풀고 화해하려고 왔어요. 아들은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큰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도 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선물이에요. 손주가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구용선 여사님은 손주의 순수한 마음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들었습니다. 손주는 그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왜 우리 집에 안 와요? 그 말에 그녀의 마음이 더 무르익었습니다. 아무리 아들과 며느리가 미워도 손주에게는 화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요새 바빠서 못 갔네. 그녀는 손주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쁜 한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팔순 때 입으시라고 준비했어요. 다음 달이 엄마 팔순이잖아요.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의 팔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살면서 겪은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어느새 8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우리가 팔순 기념으로 가족 여행도 계획했어요. 다음 주에 바다 보러 가는 건 어떨까요? 여행. 가게는 어떻게 하고? 닷새만 쉬어도 괜찮잖아요. 엄마도 한 번쯤은 쉬셔야죠. 며느리도 적극적으로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저희가 섬을 예약했는데
경치가 정말 좋대요. 공기도 맑고 한적해서 쉬기 딱 좋을 거예요. 구용선 여사님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가게를 팔아넘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여행을 제안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 저랑 같이 가요. 배도 타고 놀이터도 모래성도 만들어요. 손주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또한 아들과 며느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준비한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자식 컷 키우진 않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오랜만에 바다나 보고 오자. 그녀의 허락에 아들과 며느리, 손주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날짜부터 챙겨갈 물건까지 모든 것을 상의했습니다. 엄마, 우리 서로 서운한 거 있고 즐겁게 다녀오기로 해요. 그래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가게는 어머님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아들과 며느리의 사과에 구용선 여사님의 마음도 풀어졌습니다. 아니다. 어른이 돼서 너희들한테 내가 험하게 한 것도 미안하다. 먼저 같이 가자고 해줘서 고맙구나. 그렇게 그들은 화해했고 다음 주에 여행을 떠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구용선 여사님은 비록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랐습니다. 여행 당일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그들은 항구로 향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달리는 차 안에서 느껴보는 바람은 그동안의 걱정거리를 날려버렸고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여행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사진도 많이 찍으세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할머니, 저기 산도 찍고 바다도 찍으세요. 눈으로 보는 거랑 사진으로 보는 거랑 달라요. 손주의 말에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담을 수 있는 풍경은 전부 다 담았습니다. 느긋하게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손주와 함께 해변을 거닐고 아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즐거웠던 여행이 이어져 작은 통통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섬에 도착해서도 그들은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과 손주는 텐트를 치며 즐거워했고 며느리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캠핑이라는 것도 경험해보고 텐트에서 잠도 자보고 말이었습니다. 통통배를 타고 한참을 들어간 후 마침내 섬에 도착했습니다. 구용선 여사님은 기대에 찬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한적한 해변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치 좋은 섬은커녕 무인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사람이 하나도 없네. 엄마, 이런 곳이 진짜 힐링하기 좋은 곳이에요. 사람 많은 관광지는 오히려 시끄럽고 피곤하잖아요. 아들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편안한 숙소에서 지내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여행을 기대했는데 이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어디서 자는 거야? 여기 숙소가 있어?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텐트 가져왔어요. 오늘은 캠핑을 해보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캠핑이 엄청 인기 있거든요. 그녀는 캠핑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와서 땅바닥에서 자야 한다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다 뭐냐? 집을 새로 짓나? 아들과 손주는 재빠르게 텐트를 꺼내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기둥을 세우고 천을 씌우는 모습이 진지했습니다. 이렇게 텐트 치면 집처럼 안락해요. 할머니 캠핑 처음이시죠? 원래 이런 데서 이렇게 노는 것도 다 추억이에요. 손주의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텐트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신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날이 굳어서 잠자리가 바뀌니 힘들기도 했지만 처음 해보는 것들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아들 내외와 다 같이 모여 놀고 하룻밤 자는 것이 행복하기까지 했습니다. 늙어서 보는 세상은 넓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텐트를 다 치고 나자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손주는 주변에서 나무를 모아 작은 모닥불을 피웠고 며느리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캠핑용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식사를 하는 경험은 구용선 여사님에게 새롭고 특별했습니다. 할머니, 맛있죠? 캠핑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여기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이렇게 마음 터놓고 대화하니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며느리가 그녀에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게 뭐냐? 맛있는 거야? 잠 잘 오는 차예요. 드시고 푹 주무세요. 우리 내일 또 재밌게 놀아요. 며느리는 좋은 향이 나는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손주까지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이거 마시면 정말 잘 자요. 구용선 여사님은 잠시 두었다. 이따가 마시려던 참이었지만 며느리와 손주의 권유에 그 자리에서 차를 쭉 들이켰습니다. 차는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났고 마시자마자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텐트 안에 침낭도 깔아놨어요. 피곤하시면 먼저 들어가서 쉬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마신 후 갑자기 몸이 나른해지고 눈이 무거워졌습니다. 반짝이는 바다를 바라보는데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치는 추억들에 잠겨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그녀는 자신의 80년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착하고 순했던 남편은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다 어린 아들을 남기고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부 팔자박복해 파출부까지 하며 살았던 80년 평생을 뒤돌아보니 갖은 곡절을 눈물로 지새운 밤이 많았습니다. 차의 효과인지 점점 의식이 흐려졌고 그녀는 텐트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녀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 여행이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뭘 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며 그녀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대체 뭘 마신 건지 푹 잠이 들어 아침에야 일어났습니다. 구용선 여사님은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텐트 안은 어제와 달리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침낭도 며느리의 가방도 손주의 장난감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얘들아, 어디 있니?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변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어제 저녁에 피웠던 모닥불 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지? 아침 산책이라도 갔나?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가족들을 찾았지만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텐트로 돌아와 자신의 가방을 확인했지만 가방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옷까지, 돈, 휴대폰, 모든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그녀는 침낭 위에 놓인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쪽지를 펼쳐보는 순간 그녀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아들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절대 살아서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녀는 손에 든 쪽지를 들고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보고 또 봐도
그것은 아들의 필체가 확실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제서야 무인도에 혼자 남겨진 걸 깨달은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복받치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이 남긴 쪽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섬에 홀로 남겨진 것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에게 받은 배신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모두 다 제가 여기에서 혼자 죽어버리길 바랐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렇게 잘해준 거구나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 나이 먹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여기서 나갈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준비물이 있었겠습니까? 아들 며느리가 다 준비한다고 해서 그녀는 옷 두어 벌 챙겨온 게 전부였습니다. 간단히 나온 터라 그녀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다른 건 제가 다 준비할 테니까 어머님께서는 옷만 오시면 돼요. 아니, 그래도 내 건 내가 준비해야지. 어디 너한테 다 맡기니? 화장품부터 양말까지 제가 다 준비할게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얘기를 믿고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면 실수였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과 핸드폰도 없이 빈털터리가 된 것을 보니 아들 며느리가 섬을 빠져나가면서 빼앗아간 모양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인도에서 육지로 나가려면 들어올 때처럼 통통배를 타야 하는데 너무 황당하고 슬픈 마음에 배를 탔던 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들 손주가 쳐준 텐트가 감옥이자 유일한 보호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엄마 텐트 밖엔 뱀 떨어지니까 여기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맞아요. 할머니 괜히 나가셨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텐트에만 계세요. 아들과 손주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 한참 동안 텐트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눈물을 흘리고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 그녀는 주변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텐트 안에는 물 한 병과 작은 상자에 담긴 과자 몇 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최소한의 음식이라도 남겨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나갈 방법이 있을까? 먹을 게 있을 리 없는 곳에서 밥 한 끼 꼬박 챙겨 먹지도 못하고 막막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해가 저물자 그녀는 다시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어쩌면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봤으면 좋았을 풍경이 지금 그녀에게는 생지옥 같았습니다. 텐트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게 되는 걸까요? 죽어서도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못하게 될까요? 하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엄마로서 잘못된 행동은 바로 잡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결심하자 한 끼도 못 먹은 몸뚱이에 힘이 돌았습니다. 구용선 여사님은 날이 밝자마자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뱀 떨어지니까 나오지 말라고 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그녀는 지치고 굶은 몸을 이끌고서 오랜 시간 천천히 길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을 모르니 이제 아들 손주가 쳐놓은 텐트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무작정 쉬었다 내려가고 쉬었다 내려가길 반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식과 부모 간의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무인도에서 그대로 죽어 없어지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벌써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아들에게 이렇게 비참한 대우를 받을 정도로 어리석게 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자식 잘못 키운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후회하며 한 걸음씩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도 없는데 발밑이 첨벙첨벙 물에 잠겨왔습니다. 구용선 여사님은 여기가 섬이라는 것도 기억해냈습니다. 걸어 내려와 보니 바닷가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텐트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까마득하게 먼 육지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헤엄을 치거나 배를 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참을 울어 이제는 말라붙은 줄 알았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바닷가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옷이 젖고 다리가 물에 잠기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더 가시면 물에 빠지니까 가만히 계세요. 갑자기 들려온 말소리에 그녀는 환청을 듣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 말소리라니요. 무인도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말이 됩니까? 두리번거리니 저 바다 쪽에 잠수복 같은 것을 입은 사람 2명이 있었습니다. 두 청년은 그녀 쪽으로 헤엄쳐 왔습니다. 능숙하게 헤엄쳐 온 두 사람은 그녀를 붙들어 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방수가 되는 자신의 배낭을 열어 마른 담요를 꺼내 바닷물에 푹 젖은 그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두 사람을 붙들고 오열했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하늘이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조금 더 살라고 살면서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이렇게 생명의 은인을 보내준 겁니다. 두 사람은 물속을 구경하는 스쿠버 다이버라고 했습니다. 사람 없는 바닷속을 잠수하면서 바닷속 풍경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이런 우연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마음 먹고 텐트 밖으로 나와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못 만났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가족들이 팔순 기념으로 무인도에 캠핑을 왔다가 버리고 저희들끼리 섬을 나갔다는 제 사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자기 일처럼 화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모터보트를 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를 태워주겠다는 말에 그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연료를 공수해 오는 동안 며칠 기다려야 했지만 청년들이 텐트를 다시 찾는 것도 도와주었고 식량도 나눠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는 것도 먹는 것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그녀의 건강을 걱정하고 혹시 잘못될까봐 염려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운이 펄펄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지요. 곧 연료를 실은 통통배가 도착을 했고 그녀는 모터보트를 타고 육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부러 그녀의 곱창집이 있는 동네까지 데려다 주면서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녀는 거듭 감사 인사를 하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청년들 덕분에 구용선 여사님은 마침내 육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보이는 육지는 마치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두 청년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하고 고향 땅을 밟는 감개무량한 기분으로 가게를 향해 걸었습니다. 무인도에 버려져서 그대로 죽는가 싶었는데 이런 천운으로 다시 돌아와 아들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에 구용선 여사님은 곱창집을 들러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분명 그녀가 평생을 바쳐 운영하던 곱창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곱창집이 있던 자리는 여기가 맞는데 벽돌 건물이던 곱창집은 허물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고의로 흔적을 지운 듯이 터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눈을 몇 번이고 비벼보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을 지켜온 그녀의 가게가 이렇게 허물어질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집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움직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은 곱창집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평생을 가꾸며 정성을 들여 꾸며온 그녀의 소중한 집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벽도 지붕도 사라지고 허물어진 자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동네를 헤매고 있을 때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곱창집 사장님 맞으시죠?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그녀가 돌아보자 깜짝 놀란 눈으로 그녀의 위아래를 훑어보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곱창집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가게 문 닫으셔서 많이 걱정했어요. 어디 편찮으셔서 쉬시는 줄 알았더니 덜컥 돌아가셨다고? 아니, 세상에. 그녀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손님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처리되어 장례까지 치러진 상태였습니다. 3일장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손주 결혼식이라며 다들 잔치를 벌이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할머니 장례도 제대로 안 치르고 결혼식이야. 무슨 결혼식이야? 단골 손님의 이야기는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그녀는 죽은 것으로 처리되었고 가게와 집은 허물어졌으며 오늘은 손주의 결혼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님은 그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결혼식장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한다고 했어요. 저도 축의금 내러 가려고 했는데 사장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손님께 아직은 보는 채만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길로 결혼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인도에서 오래 머물고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몰골은 엉망이었고 가게도 집도 잃은 상황에 몸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님이 얘기해 준 결혼식장은 지역에서 제일 크고 화려한 예식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를 없애고 재산을 가로채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무인도에 버려두고 그녀가 죽었다고 속이고 재산을 팔아 그 돈으로 호화롭게 손주의 결혼식까지 올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했습니다. 구용선 여사님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결혼식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축하 현수막이 걸린 입구에는 예쁘게 차려입은 하객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입구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식장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던 손주도 처음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눈을 찌푸렸습니다. 옆에서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연신 웃고 있던 며느리와 머리를 넘기고 한껏 멋을 부린 아들도 그녀를 모자라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들의 눈빛에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구용선 여사님은 더 참지 못하고 예식장 입구에 세워진 꽃장식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화려한 꽃장식이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이 정신 나간 노인네가 왜 남의 결혼식장에서 행패야? 행패. 행패는 너희가 날 무인도에 갖다 버리고 재산을 빼돌린 게 행패지.
그제서야 그녀를 알아본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도 그녀를 알아보고 마찬가지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객들 중에는 그녀의 단골 손님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녀를 알아보고 놀라서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곱창집 사장님 아니세요? 살아 계셨던 거예요? 그때 미리 연락을 보냈던 단골 손님이 경찰관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저기예요. 저기 저 사람들이 어르신을 무인도에 갖다 버리고 재산을 다 빼돌렸어요. 아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내가 내 어머니 갖다 버렸다는 증거 있느냐 말이야? 증거요? 증거 여기 있다. 구용선 여사님은 바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가장자리가 젖어 찢어져 있었지만 분명한 아들의 필체로 읽을 수 있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절대 살아서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쪽지를 본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관들이 쪽지를 증거물로 수거한 후 아들과 며느리, 손주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구용선 여사님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필요해서 그랬어요. 손주도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오늘 제 결혼식이에요.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불쌍한 건 너희가 아니라 오늘 결혼 상대가 된 아이다. 저 아이가 무슨 죄니? 손주의 결혼 상대였던 여성은 상황을 듣고 충격에 빠졌지만 곧 구용선 여사님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니었으면 범죄자와 결혼할 뻔했어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 손주는 경찰에 연행되었고 결혼식은 취소되었습니다. 구용선 여사님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손주는 지금 재판 중입니다. 구용선 여사님을 무인도에 버려 살인미수를 시도하고 재산을 가로채고 집과 가게를 무단으로 처분한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법적인 처벌이 불가피했고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살아있음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벌을 받아야 할 건 받고 충분히 뉘우치길 바라고 있습니다. 구용선 여사님은 다시 곱창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가게도 차리고 작은 집도 마련했습니다. 예전처럼 정직하고 씩씩하게 장사하고 있고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도 그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놀랐어요. 그래도 다시 문 여셨으니 참 다행입니다. 아이고,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곱창 그리워서 매일 지나다니면서 가게 열었나 확인했다니까요. 상황이 안정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 그녀는 무인도에서 자신을 구해준 두 청년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들을 가게로 초대해 맛있는 곱창을 대접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성의 표시도 했습니다. 두 분 아니었으면 저는 꼼짝 없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가게 되찾으셔서 저희가 더 기뻐요. 청년들은 처음에는 돈을 사양했지만 그녀가 간곡히 부탁하자 감사히 받아갔습니다. 그 돈으로 새 다이빙 장비를 샀다며 사진도 보내오고 종종 가게에 들러 식사도 하며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사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때가 많지만 그래도 권선징악이 지켜지는 것을 보니 세상은 올바르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구용선 여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식당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나간 아픔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앞으로의 삶은 더 값지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가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연 많은 집이었습니다.